이변입니다. 예, 박변입니다. 네, 리변입니다. 2015년 마지막 방송, 지금부터 2014년 마지막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 네, 안녕하세요. 2015년 마지막 방송인가요? 또 깨알같이 그걸 또 놓치지 않으시네. 아예 그대로 그냥 박력 있게 되게 워딩도 좋고 그 목소리 톤도 되게 좋았는데 괜히 PD님이 태클을 거셔가지고 그냥 그러게요. 2015년 마지막 방송으로 하고 아무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렇게 청취자분들도. 갔던도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왜 2015라고 나왔을까요? 2015년을 맞이하기 싫은? 혹은 2015년을 통째로 보내고 싶은? 그냥 뭐 빨리 뭔가를 시작하고 싶었겠죠. 이 마무리 방송 건너뛰고 15를 희망하고 싶었던. 네. 자, 말씀하신 대로 2014년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 마지막 방송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뭐 특집이 준비되어 있나 봐요. 이거죠, 변호사님. 저요? 예. 저요. 오늘 뭐 둘이 썸 타요, 지금? 빨리 얘기해요. 뭘. 네. 아니 뭐 모든 방송들이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름의 특집 방송으로 한 해를 종합하고 하던데요. 저희야말로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준비한 오늘입니다. 그 2014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판결들, 그러니까 법원에서 법원발 결정들을 다 훑어보고 디딤돌, 말 그대로 이 사회의 디딤돌이 될 만한 판단과 그다음 걸림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선정은 여기 있는 우리 유능한 새 변호사가 했어도 충분했지만 잠시 참고 쑥스럽다. 잠시 참고 야, 정당에서 지금 패소하고 돌아온 회장이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결정문에 잉크도 안 마른. 패장 돌 그럼 입 닫고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변에서 매해 그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선정을 하는데요. 각 10개씩 그리고 또 거의 버금 같던 디딤과 버금의 판결들을 이제 또 나열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인권보고대회라는 걸 민변에서 마련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있었던 이제 각 영역의 어떤 인권적 이슈에 대해서 각 위원회 변호사님들이 그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한 해별 인권 이슈 더하기 마지막으로 이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 사무처장님이신 박준민 변호사님의 보충 예. 설명이 있겠네요. 민변에 안 간 지가 좀 돼가지고. 세월호에 몰입하고 계신 우리 박준민 변호사님. 다음 주는 좀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주는 매년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해요. 근데 예. 이제 민변이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경향신문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한겨레 신문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내년에 아마 국민TV하고 같이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번엔 경향신문하고 공동으로 뽑았어요. 네네. 좋은 판결, 그러니까 디딤돌 판결 10개, 그리고 나쁜 판결, 걸림돌 판결 10개입니다. 네. 들리는 후문으로는요. 네네. 좋은 판결을 고르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이번에. 워낙 후보도 적고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제 걸림돌 판결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오히려 힘들었다. 각축을 벌이는.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선정이 그 위원정당 해산 그 결정 네. 이전에 선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판결에 걸림돌 판결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걸림돌과 디딤돌을 좀 소개하고 나서 또 정당 해산에 대해서 또 저희 지난번에 못다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10대 판결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모두가 또 저희 진행하는 모두가 공감하는 또 최악의 판결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늘 그렇지 않나요? 매 먼저 맞을래? 상부터 받을래? 당근 먼저? 뭐 채찍 먼저? 자, 우리 그러면 어떤 판결부터 먼저 얘기해 보게 되나요? 먼저 하고 그래도 예. 법원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2015년의 희망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죠. 그나마 이런 불씨라도 좀 연결해 가보자. 예. 그것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해 볼까요? 뭘 전하는 건가요? 4년 넘게 이어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가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4년여에 걸친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와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했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하지는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이거 대법 재판부가 이 해고 노동자들에게 다시 대못을 좀 박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변에 재판 끝나고 많은 분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기도 하고 그 눈물은 또 다른 행동을 결단하는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면서도 미안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혹한의 날씨가 누구보다도 더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20m 높이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C&M의 노조원들 그리고 쌍용차 노조원들입니다. 쌍용차 노조원 2명은 지난 13일 새벽 평택 공장 내에 있는 76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쌍용차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뒤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어제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굴뚝에 올라가 있는 동지들이 내려오는 전제 조건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뭘 찾아 헤매이나 첫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거리여 외로운 민변에서 선정한 2014년 걸림돌 판결 중에 최악의 판결로 선정이 된 판결입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쌍용자동차의 2009년 6월 8일자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도 다 했기 때문에 적법한 정리해고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판결인데요. 저희 이런 변이 있나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뒤늦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들 머리를 책상에 푹 박으시고. 사실 이거 선정 자체는 이제 민변의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오랜 법조 경력도 활동이 있으셨던 분들 뭐 등등 해서 별도의 위원회가 꾸려져 있죠. 맞습니다. 예. 매년 그 인권보고대 준비팀을 꾸리게 되고요. 예. 그 중에 이제 그 걸림돌, 디딤돌 판결 선정 위원회. 팀을 또 위원회를 또 꾸리게 돼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노동법을 주로 노동법 영역에서 활동하셨던 변호사님들은 이제 그 영역에서 최악의 판결이 또 늘 최악의 판결로 느껴지시기 마련이지만 또 이제 각자 또 다른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의 판결이 체감은 더하겠지만 그 위원회에서 이제 조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의 판결은 바로 이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한 바로 이 판결이에요. 위원회 구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위원장은 이제 민변의 이상호 부회장님이 맡으셨고 네. 서강대 이호준 교수님, 서강대 임지봉 교수님 헌법 전공하시고 이호준 교수님 형사법 전공하시고 이번에 세월호 비상임 위원도 되신 그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한양대 노동법 전공하신 강성태 교수님, 그리고 경향신문의 김한솔 법조기자, 그리고 세사연대 또 이 법률 관련 시민운동 단체인데요. 신수경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이제 민변의 조영선 사무총장님과 민변의 최용근 사무처장 변호사님 이렇게 위원이 되어가지고 네. 여러 이제 각 위원 지금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네. 디딤돌 걸림돌 그 판결 후보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가장 최악의 것과 또 최선의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하고 근데 올해는 디딤돌 판결은 이제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없다라고 났고요. 예. 최악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은
이재명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로 났는데 예. 나머지 것들은 이제 또 각 이제 쭉 한 거고. 예. 그런 하나씩 과정을 천천히 거쳤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먼저 이제 최악의 걸림돌 판결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뭐 쌍용 자동차가 사실상 금융권으로부터 돈 빌리는 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 있다. 그 다음에 예상 매출 수량 추정한 거 뭐 합리성 결여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형자산, 뭐 손상 차손 이런 거 과다기 예상됐다고 볼 수 없다. 그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 뭐 신규 설비나 개발 투자 같은 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계속된 뭐 이제 구조적인 것으로 보았다. 뭐 등등. 그리고 인력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했네요. 어쨌든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 경영해고를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리해고 이후에 무급 휴직 조치는 노사 간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희망퇴직 조치를 했다든지 사내 협력 업체 인원을 축소하고 임직원 복지를 중단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도 충분히 다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판단을 했었죠. 왜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이 됐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그 대법원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법률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적용됐던 법률과 법리가 잘못된 게 없는가를 짚어보는 심급인 거죠. 네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에서 나왔던 자료, 그 당시 이제 정리해고 당시 쌍차의 어떤 재무 상태에 대해서 네.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받아서 나왔던 그 감정 결과에 기반해서 사실 판단을 내린 거죠 고등법원이. 네네.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었다라고. 근데 그거를 사실심도 아닌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마치 사실심인 것처럼 고등법원의 어떤 그 판단을 뒤집은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법리적이거나 어떤 재판 어떤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사실 이제 최근에 정리해고 그것에 따른 고용 불안정 이런 게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쌍차는 네. 26분의 목숨을 앗아간 맞습니다. 정리해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바로잡히길 원했는데 이번 대법원에서도 다른 어떤 판결과 궤를 같이 하면서 아니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그 경영자들에게 유리한 어떤 판단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린 거죠. 이 문제는 이제 이 문제를 우리 그 청취자분들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 왜 이렇게 선정위원회가 최악의 판결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살펴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라고 하는 게 일자리가 곧 복지다 하는 말이 사실은 전혀 과장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없을 때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집에서 가장이 제대로 일자리도 없이 집에 계실 때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사회 그렇죠. 질서, 사회 평화의 가장 최소단인 그래서 일자리가 곧 복지다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사적인 계약의 대상으로 그리고 무슨 사용자의 복지라든지 시혜라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 정책적인 그 사회 근간의 질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해고, 경영자 측의 귀책 사유로만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사실은 금지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사실 97년도 그 정권 교체 이후에 사실 이전에는 사실 정리해고라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IMF 체제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 고용의 유연성이라든지 하는 자본의 요구가 신자유주의 흐름과 맞물려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정리해고로 무작정 도입할 거냐?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노동계라든지 시민사회 요구, 국민들의 요구 때문에 들어간 문구가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회고 회피를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든지 해고 회피 노력을 해석할 때는
사실 엄격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 문구가 들어오게 된 취지라든지 일자리가 갖고 있는 사회 정책적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네. 그것은 사용자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이어서는 안 되고 노동자가 적어도 국민 여론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할 만큼 그 해고가 없이는 그 회사가 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사실 인정돼야 되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쌍용차 이 부분들이 최악의 판결로 물론 정당 해산 때문에 그것이 나왔다면 사실 최악의 판결은 정당 해산이 됐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그건 논외로 하고 이것을 우리 선정위원회가 최악의 판결로 꼽은 이유는 뭐냐면 1심은 그렇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항소심은 그렇게 본 거죠. 적어도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보기에 이 해고가 없이는 회사가 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인정이 되어야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정말 노동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 일자리가 갖고 있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대법원은 뚜렷한 이유 설치도 없이 지금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정이 자기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인정된 사실을 가지고 접근해 보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아주 합리적인 사용자 기준으로 그 판례를 보면 나와 있는데 판시가 그 이전 사실 콜트 무슨 악기라든지 네. 사실 이전에 그 정리해고 판결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가져다가 차용하면서 답습해가지고 항소심을 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점,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일자리가 갖고 있는 사회 평화의 기능, 그리고 우리 근로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대다수 국민들의 관점이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가진 자, 있는 자,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런 하나의 판결을 이번 정리해고 그 쌍용차 정리해고를 통해 판결을 통해 가지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거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콜트콜텍 판결문처럼 대법원은 이런 그 정리역을 위한 요건을 점점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판결들을 해오고 있었어요. 보통 경영상 필요라고 하면은 이제 닥친 경영상 필요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판결문들이 뭐 장래에 올 수 있는 경영위기를 미리 대처한다든지 그리고 콜트콜텍처럼 전체적으로는 흑자인데 일부 사업 부분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이런 경우마저도 인정을 하는 등 맞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계속 후퇴해 오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번 판결로 이제 그런 경향을 이제 재확인하고 명백히 했다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애초에 처음에 이제 정리해고 제도가 들어왔을 때는 그나마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때 기준이 도산 회피설입니다. 회사가 도산할 정도가 돼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을 때만 정리해고를 하라는 식이 됐는데 이광철 변호사님이나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점점 완화돼서 장래에 닥칠 위험이 뭔가 예상이 돼도 이게 당장 도산 위기가 온 게 아니라도 할 수 있다가 됐고요. 정리해고하는 인원의 규모에 대해서도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정리해고가 정말 자유로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고 문제는 이제 더 있죠. 이런 판결들이 나오고 나니까 지금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중규직을 만들겠다 그래서 굉장한 그 한파가 이 일자리 쪽에 몰아닥칠 수도 있다 내년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 저 판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 이게 사실은 이 정리해고 이번에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했다면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구절의 판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기준으로 봐서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했다면 그 예측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예측을 하고 어떤 자료를 분석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합리적인 기관? 합리성이요? 저는 합리성의 신화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돈 주문하는 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 합리적인 자료들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랬죠. 미국에서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왔을 때 네.
가장 당황했던 게 금융권들 같은 경우에 신용 등급 평가 회사가 다 좋은 등급을 줬던 채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쓰레기 채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등급 평가 기관은 좋게 등급을 줘야 자꾸 일을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독일어를 공부할 때 독일어 책 그 교재 뒤에 독일어의 법률 속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지금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사람들은 돈이 나오는 곳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린다. 이런 독일어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전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무슨 저 합리적인 가정과 예측을 내놓는 그런 기관들을 볼 때마다 무슨 경제 예측치 있잖아요. 뭐 새만금을 했을 때 뭐 창출되는 고용의 수치, 뭐 늘어나는 경제 성장률, 뭐 한중 FTA, 한미 FTA 할 때마다 무슨 연구소에서 쏟아내는 예측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4대 강도 그렇잖아요. 네. 이 속담이 항상 떠오릅니다. 제주해군 기지도 그래. 전문가들이 다 그냥 늘 이 속담이 생각이 나요. 사람들은 돈이 나오는 곳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린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하나 또 특별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요. 한번 보시죠. 2009년도 쌍용차 그 파업한 다음에 보십시오. 77일간 파업한 뒤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으로 462명이 회사를 떠나고요. 희망퇴직으로 353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정리해고로 165명 등 해갖고 전체 980명이 회사를 떠났고요. 10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그 이후에 25명이 자살과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을 했고요. 정리해고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이 사용자가 내세우는 그런 보수적인 합리적인 기준들이 아니라 그 정리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기준들에 입각해가지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해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이 판결이 최악인 이유인 거죠. 네. 사실 최악의 판결이라고 할 때는 과거의 판단에 대해서 최악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판결문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가 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악이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 뭐 요새 경제 하는데 제대로 경제를 살리려면은 이렇게 우리 가장인 노동자들이 가게를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튼튼한 양쪽 토양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허물어지는 이런 판결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살겠냐고요. 맞습니다. 예, 요즘 뭐 미생 신화 예. 장그래. 정말 저는 이 판결을 갖고 제가 한번 그 어디 조그마한 이제 저 사이트에다가 제가 이 판결에 대해서 한번 써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대법원이 항상 입만 열면 내세우는 게 정책법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고심 1년에 3만 건 정도 되는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법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고법원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번에 상고법원 165명이 다 동의한다대요? 그래갖고 지금 법안 발의한다대요? 네. 저는 근데 좋습니다. 상고법원도 좋고 다 좋은데 자 그렇게 해서 대법원이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을 전제로 가진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 배불리고 이 사람들 권력 지켜주고 이 사람들 명예 지켜주고 그러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 죽어나가고 과연 그러한 것이 양승태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끌고 갈 방향입니까? 저는 묻고 싶다는 거죠. 고등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우리 법원의 엘리트고 깊은 고민 끝에 내세운 걸 지 권한도 아닌 걸 갖고 사실을 깨버리고 이 판결 나오고 나서 우리 저 권영국 변호사님 페이스북에 깊은 회한을 토로하셨죠.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법원을 믿지 못한다. 저는 이번에 정당해산 결정을 보면서 그런 깊은 정말 회의와 좌절을 겪었는데 권영국 변호사님 일갈하신 게 그거예요. 없는 자, 서민, 권력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기고 올라가도 깨지고 지고 올라가면 더 깨지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저는 이 판결 보고서 그래 니네끼리 다 헤쳐먹어라.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를 사는 게 아니라 총칼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황건적의 난이 왜 일어났어요? 십상시가 그렇게 막 지랄지랄하고 민중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황건적 나라 아닙니까? 예, 황건적의 난이 십상시와 관련돼 있나요? 역시 정말 예, 그렇군요. 예, 훌륭하십니다. 내란을 선동하신 건 아니죠? 위록지마가 저는 올해 교수님들이 선정한. 사실 그것 뜨끔뜨끔했습니다. 아니 다들 이런 변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교수님들이? 그런가 봐요. 그럼 위록지마라고 했어야 돼요. 그러게요. 예. 자, 저희 뭐 10대 판결이니까 아직 9개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다 하긴 어려울 그렇죠. 테니까 각자 하나씩 찝어볼까요? 그럴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께 소개만 하고. 소개 정도 하고. 아니 근데 최악의 걸림돌은 그럼 정당에서는 그럼 뒤로 빼서. 네, 뒤로 빼서 좀 스페셜? 따로 좀 하는 걸로 그럼에도 하고요. 불구하고 모든 걸 앞질러 먼저 하고 싶다고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드려야죠. 뭐 제가 네. 저는 이 판결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쌍차도 쌍차지만 쌍차 전에 저는 이미 법원을 좀 포기하고 싶었던 게 네.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해서 정치에는 개입했으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결. 이거 엄청난 패러디를 낳았었죠. 네, 참 섬세한 술은 판결이었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예. 아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그러고 보면 뭐 김용판, 원세훈 판결들도 다 올해 있었군요. 네. 야, 올해 정말 참 일들이 참 많았네요. 저도 이 판결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고서 이렇게 쭉 일별해 보니까 이 많은 일이 다 올해 일어났구나. 그러고 보니까 올해 많은 걸 떨어내고 내년에는 왠지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기분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가요?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게 사실 세월호 진상조사 들어가고 특검 저기 하면 뭐 내년에도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또 예상되지 않습니까? 뭔가 또 새로운 걸 하고 싶겠죠. 근데 아마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차단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으니까 올해 안에 정당을 해산시킨 게 아닐까요? 내년에 뭔가 다른 것들을 계속 하려고. 네. 그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관여 관련된 이제 무죄 판결 선정 이유, 그 걸림돌 판결로 선정한 이유와 관련해서 헌법 침해라는 얘기를 판결문 선정 이유에 적으셨네요. 그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최고의 주권 행사인 선거 국면에 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침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뭐 스스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헌정사는 여러 가지 뼈아픈 경험 겪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거 개입의 진실을 규명할 필요성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단할 필요성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결국 법리적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자가당착적 궤변을 판결문에 늘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사실 뭐 정치적 판결 얘기하는데 그 판결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결문 자체가 최소한의 어떤 논리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 주문을 하는 것이 지나지 않은 논리와 궤변으로 일관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판결이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싶긴 해요. 저는 이제 제가 김용판 판결도 저희가 그때 한번 같이 네. 분석해보고 또 원세훈 판결도 저도 이제 뭐 다 변호사님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디 또 토론회 가느라고 한번 분석을 다 해봤어요. 저는 이범균 재판장이 훌륭한 법률가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판결에서 자기 자신을 속인 거짓말을 저는 자기 자신을 속인 그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그 김용판 판결이야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였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은 그거죠. 권은희 말을 믿을 거냐. 권은희 말을 거짓말쟁이로 치부했단 말이에요. 그 판결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권은희는 거짓말쟁이다. 근데 권은희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김용판 그 사건의 그 이범균 재판장이 누구보다 잘할 것이다. 이미 시사인을 통해서도 이미 다 보도가 됐지만 평소 재판할 때 그 16명, 그러니까 16명 대 1명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다수결이 진리가 다수결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그것도 문제지만 그 16명이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이범균 재판장이 늘 지적했다는 거예요. 당신들 짜 맞춰서 온 것 같다. 메모지 보고 얘기한다. 이런 지적들을 다 법정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정작 다 뭐 그 점은 이미 지적됐고 원세훈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원세훈 판결 나와가지고 그때 한번 무슨 리트윗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줬던 판결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무엇보다도 국정원 직원들이 다 박근혜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호남 가니까 국민통합에 뭐 기수다 그러고 뭐 안철수 문재인은 뭐 얼굴이 번들을 해가지고 무슨 뭘 뱀 같다고 그랬던가요? 뭐 그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무수한 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그 많은 트윗을 다 리트윗했던 게 다 심리전단 소속인데 그런 것들을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격화시켜서 그런 거라면 모를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쪽으로 저기를 한 것은 김동진 부장판사가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것은 지록이마다. 그렇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과 코가 벌렁벌렁거리시는데 이주정 변호사님? 우스운 대목이 아닌데 그러게요. 웃음이 날까요? 네. 네. 정작 김동진 그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 당했죠. 12월 3일 날. 정직 2개월 받으면 법원 내에서의 이제 저기는 사실 끝났다고 봐야겠죠. 봐야죠. 인사나 앞으로의 뭐 전망은 고등부장 승진이라든지 힘들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참 창조적 판결이다. 창조 경제는 못하고 창조 판결을 자꾸 한다라는 얘기가 이 판결을 두고 좀 있었었어요. 그죠? 대선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집약체이고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강력한 정당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불리한 이야기를 트윗했는데 이게 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는 거. 굉장히 일반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었죠. 이런 판결이 과연 지금 고등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도 굉장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이게 고등법원 판결 나올 때쯤 돼서 또 뭐 다른 사단 터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죠? 또 무슨 판결 날 때 뭐 이럴 때 꼭 사단이 터지는. 뭐 다음 걸림돌 판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 개의 판결이 있는데요. 10대 걸림돌 판결 중에 제가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 제가 추천을 한번 해볼게요.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률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박보영 재판장이 그 주심이었는데요. 쌍차 판결하고 같은 주심이죠. 그 민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거는 재판상 화해하고 똑같이 본다라고 한 건데요.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최근에 여러분들 뭐 긴급조치가 위헌이다라고 대법원에서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야기가 결정이 내려진 거, 판결이 내려진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그 이전에 민보상법이라고 해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해서 명예회복이나 이제 약간의 보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긴급조치가 위헌이 아니었던 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약간분의 뭐 위로금 같은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게는 뭐 4,5천만 원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적게는 몇백만 원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긴급조치가 위헌이 되고 난 뒤에 국가배상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했더니 너 그때 돈 받았잖아. 근데 거기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은 돈 막 받을 때 우리 막 사인하게 하잖아요. 그 사인하는 한 규정 중에 하나에 뭐 있냐면은 이 보상금 받고 나면 재판상 화해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돈 청구 안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사인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의 법률적 성질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 돈으로 가름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말은 재판상 화해라고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 못할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게 그 실질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 청구인들의 원고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배격을 한 거죠. 지금 현재는 관련법을 그래서 위헌을 제청해놨거든요.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참 뭐야? 어디를 가도 테러가 없어? 어디를 가도 테러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민보상법 보면은 이게 법률적 쟁점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긴 하지만 보면은요. 민보상법은 어느 정도 소득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청구를 못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 가난한 몇 분들한테 위로금을 주는 가난한 몇 분들한테 줬어요. 근데 지금 정작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가난해서 돈 받은 분은 이제 청구를 못 해요. 그 이상의 돈을. 근데 그때 그 소득 요건이 안 돼가지고 돈 좀 있어가지고 이제 전문직이거나 해서 돈을 그때 못 받은 분들은
지금 청구가 가능해져요. 그런 결론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과거사에 대한 청산의 문제거든요. 지금 현 대통령님의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일이 아닙니까? 이거 정말 뭐야? 아버님 저질렀어. 어떻게 된 게? 아, 대통령님이란 각하. 각하께서 각하라는 용어도 새로 등장했죠. 우리 다시. 각하의 부친인 각하께서 저지른 부친 일, 각하. 예, 부친 각하께서 따님 각하. 아 좋아요. 딸 각하, 부친 따님 각하. 각하. 딸 각하. 따님 각하. 정말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대해서 부친이 대한민국에 저질러 놓은 이 분탕질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차라리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될 정부가 결국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과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거꾸로 가는 판결. 그 따님 각하 때 나왔다는 게 또 주목할 일인 거죠. 정말 맞추려고 했을까요? 각하의 마음에. 제가 아는 예. 변호사 한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헌재를 우리가 어떻게 뭐 사실 판결 비판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건을 모아가지고 헌재 지금 가 있는 사건 당사자들 설득해서 소치하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 헌재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사건 가봐야 결론도 뻔하고 그럴 바에는 헌재에 아예 사건을 보내지 말자. 사실 사건 없으면 헌재 존립 기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일정 부분 그분의 문제인식에 공감하고 아예 이제 헌재 불복종 운동을 하자. 아예 대외적으로 헌재가 있는 사건의 당사자분들 다 모아서 헌재 뭐 위헌 소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법원에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야 법원이 이제 취하를 해야겠죠. 당사자는 취하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걸 몰아가지고 지금 헌법 소원이 제일 많으니까 불복종 운동을 한번 조직해보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가면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당장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민보상 법률 들어간 것도 결국 과거에 그 고초를 겪으시고 그 고초의 결과가 지금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교육을 넉넉하게 시킬 수 없었고 빨갱이 자손 뭐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실상 뭐 가장의 노릇을 못한 아버지 밑에서 무학으로 크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 아픈 사연들을 지금 헌재에다 맡겨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격이고요. 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간모욕죄 이명박에 대해서 이제 트윗으로 이렇게 글을 썼던 이 대위 군인들 몇 분이 결국은 상간모욕죄로 기소가 돼서 그 자유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행유예이긴 했지만 그 결과 오랜 직장으로 알았던 군에서 지금은 근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분들 역시도 관련법을 또 위헌 제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은 기꺼이 자 정말 동참하고 싶으나 이광철 변호사님의 그 기대를 따르고 싶으나 또 그분들의 사소한 삶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하는 마음으로 또 헌재를 기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헷갈리게 하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 왜냐면 자기 존재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전에 뭐 공선법 90점조도 갑자기 한정위원을 딱 해주질 않나 이런 식으로 해주질 않나. 네.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사실 박 변호사님한테만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닐까요? 저요? 제가 저 위헌 판결을 했다가 실패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네, 말을 하지 마세요. 아니 사실 그래도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가장 많은 위헌 결정을 받아내신 분이 박 변호사님 아니시죠? 3개 받았는데요, 뭐 3개. 3개. 그 차벽하고 차벽하고 야간 집회, 야간 시위. 4개 받았네요. 그러면 공선법이 아니라 그거요. 그 영화 등급 분류. 예. 공선법은 누가 받으신 거예요? 공선법 93조는 참여연대 그 공익법센터 팀에서 한 건 맞는데 저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또 뭐 법리적으로 보태시고 도와주시긴 했죠.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럼요.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지죠? 헌재하고 내통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통. 가장 그러면 저한테 사건 의뢰가 쏠리겠는데요? 이런 방송에? 그러게요. 사실 지금 헌재와 대법원이 아까 조금 전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이제 헌재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긴급 조치를 위헌으로 했던 것 역시도 그러니까 대법원과 헌재가 약간 갈등 국면에서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드러내려고 서로 막 경쟁적으로 위헌에 위헌으로 막 앞장섰었는데 참.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최근에 정당에서 한 이후에 궁금해하신 분들 있을 텐데 이제 관련돼서 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를 박탈한 것,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행정법원에 그 일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그런 소송이 준비 중이기도 하고,
그런 그 두 묘한 갈등 구조를 아니 그것도 있어요. 이용해서 지금 실현 가능할까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이제 음모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네. 내란 선동만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미 계류되어 있는 판단에서 내란 선동조차도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헌재는 뭘 보고 판단했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정도 치명타를 날릴 만큼 우리 대법관님들이 아니 근데 또 자기 조직을 보존하는 데는 또 예. 굉장히 또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헌재 재판관들 네. 사실 대법관 못 돼갖고 그쪽에 보냈다는 인식을 우리 대법관님들이 다 갖고 계신데 법원에 계신 분들은 그렇죠. 예. 법원 계신 분들이 사실 속된 말로 헌재 재판관들을 알로 보잖아요. 아니 뭐 여기서 무슨 말인가요? 모르겠어요. 알로의 알, 아이 참. 알로의 알로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야 우리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RO의 조직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살짝 비틀었고 주도 세력으로 니네들이 결정낸 거 아니야? 그럼 야 주도 세력이 근데 판결문 결정문 읽어봐도 주도 세력이 뭔지 합리적인 설명도 없고 증거도 없어? 야 그럼 뭔가? 물론 우리 대법원이 RO가 또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대법원 입장이 참 애매해진 건 사실이에요. 이거를 원래는 RO가 있다고 해도 야 이거 우리가 알로 보는 헌재를 따라간다? 이렇게 또 머뭇거릴 수도 있고 사실 대법원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해진 건 사실이죠. 그렇죠. 참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지금 법조기관 두 판단을 두고 이런 완력 관계로 뭔가를 바라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게 참 슬프네요. 서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경쟁하면 괜찮은데 그러게요. 이제 서로 나쁜 방향 쪽으로 막 하니까 근데 뭐 이번에 뭐 정윤회 문건 이렇게 유출된 것처럼 뭔가 권력끼리 부딪히면은 예, 그 뜻하지 균열 않게, 가운데서 예. 나오는 견제와 지지의 균형의 시간이 원리를 있는 하는 게 거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뭐 두 분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걸림돌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오히려 이 저기 자료를 보니까 네. 이 걸림돌 판결도 아니고 후보에 있는데 눈길이 꽂히네요. 뭐예요? 네. 24시라는 기계적 기준으로 한정 이혼을 결정해서 이후 법원 야간시에서 24시 기준으로 기계적 유죄 판결 내리게 한 사례. 이게 요즘 난리예요. 걸림돌 판결도 아니고 걸림돌 후보에 들어가 있는 참 그만큼 이런 최악 형편없는 결정 헌재 결정이 오히려 걸림돌 판결도 아니고 후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얼만큼 올 한 해 동안 법원 헌재 결정에 정말 멍멍이 판결들이 많았는지를 저는 보여준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저희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이 기초해서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이 국가배상에 의한 국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도 후보에 들어와 있네요. 네네네. 후보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뭐 요 24시 부분에 한정위원도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참여하셔가지고 네. 한정위원 받아내셨고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굉장히 허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무엇보다도 24시라는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고 너무 박 변호사님께서 너무나 더 그때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라는 게 야간 집회하고 아무런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시위는 움직이는 집회라고 해서 집회하고 시위를 구별하는 것도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저기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것은 한정위원으로 주고 어떤 것은 헌법 불합치로 줘가지고 이렇게 실무상 적용에 혼란을 초래한 이런 헌재가 과연 이 정당 해산의 이런 결정들을 이미 이런 데서부터 배태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가끔가다 이제 우리를 또 헷갈리게 하는 것들은 자기 조직의 존재의의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뺑기. 예. 전문 용어 계속 납시네요. 이럴 때는 전문 용어를 써줘야 돼요. 네네. 전문가가 뭡니까? 네. 전문가는 전문 용어를 써줘야 돼요. 네, 저는 한참 멀었다 싶어서 그냥 존경스러워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저 눈길. 정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보여드리고 싶은 이재용 변호사님의 저 그윽한 눈길. 네. 그리고 이것도 말장난이죠.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이전에 그러한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선언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모두 정당하다. 그렇죠. 일제시대 판결들 다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들은 그러면 그건 불법인가요? 나치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학살 이런 것들은 법에 근거가 없이 했나요? 이렇게 법리만 딱 해놓을까 이런 뭐 말이 되다는 듯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 판결이 뭐냐면요. 이것도 바로 유신 시대에
그 고통을 겪었던 그분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에서 밝혀진 겁니다. 긴급조치가 아무리 무효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 법률을 합헌이라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수사받고 재판하고 그래서 유죄 판결 결과 복역한 사람들의 손해는 배상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죽이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민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재판상 화해로 나서 기각시키고 지금 이런 이유로 또 기각을 시킨 거예요. 아버님이 한 번 죽이고 따님이 한 번 더 죽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정책법원을 지향한다는데 당신들이 끌고 가려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디냐 도대체 이런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냐. 지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 계신 김종필 법무비서관이 있어요. 이분 서울행정법원 판사했죠. 제 연수원 저희 반 지도교수셨는데 민사.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렇죠. 이분께서 서울행정법원에 계실 때 유명한 판결을 남겼죠. 일제시대 때 항일 독립운동 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될 수 있는 친일 인사가 아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주어진 법령에 따라서 기소된 사람에서 유무죄만 판단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근데 저는 왜 이런 분이 우리 양승태 법원에 의해서 고등부장으로 승진 못하셨는지. 그러게요. 아니 더 그 향후 발탁을 위해서 예, 너무 티나는 판결을 했으니까 잠시 쉬게 하고 네, 네. 텀을 두고 그렇죠. 우리 PD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그 디딤돌 판결을 위한 잠시의 휴지 기간을 거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변이 있나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삼총사가 다 모여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청취자분이 이런 변이 참 많다 이런 얘기를 써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게 좀 문제였나. 저희가 걸림돌 판결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후보군에 있는 판결도 올리는 와중에 이제 10개의 판결을 다 소개는 못 시켜드렸는데 저희가 제목이라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디딤돌 이야기 하면 어떨까 싶어요. 종이장 넘기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이 관련된 민변의 원고를 지금 출력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4쪽을 한 페이지에 찍고 있는데 우리 또 이광철 변호사님은 노안이 힘드셔서 2쪽을 한 페이지에 찍어 계시네요. 저는 대신 저 양면을 이렇게. 예. 종이는 뭐 그러니까 종이 양은 똑같은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안이 있다는 거 그냥 확인한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니 뭐 이변이나 저는 노안 안 올 것 같아요. 언젠간 오겠죠. 그 언젠가. 언젠간 오겠지. 예. 10대 걸림돌 판결 안에 들어있었으나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 정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있었네요. 네, 우리 또 여기 계신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의 사모님께서. 예. 동거인 사모님께서 또 관여하셨던 판결인데. 그래도 항소심에서 그 집행정지 효력을 그대로 지금 항소심에 받아줘가지고 지금 정교조가 법의 노조라고 하는 그 통고 처분 자체는 아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판결은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근거로 그 무효 주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전원 판결 합의체 판결. 네. 자, 제가 읽었습니다. 이거 뭔가요? 말장난의 대표죠. 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인정을 해서 했어요. 네. 노동자분들이 막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사용자가 그럼 깜짝 놀랄까 봐 사용자가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청구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 하나 또 준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아마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평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저희 사업시험 공부할 때
강행 규정은 신의칙의 상에 있는 걸로 저희들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강행 규정이 위반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신의칙을 이유로 그 강행 규정의 효력을 지금 제한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이 참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참 저도 궁금하네요. 예. 다음 판례는 2009년 철도 파업 당시에 순환 파업 및 전면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참 업무방해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노사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판결은 이제 그 전격적이어야 된다. 업무방해 되려면 파업이.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전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거스른 판결에서 비판을 받았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조금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우리 하급심 서부지방법원이 전부 당시에 파업 지도부에서 무죄를 선고했죠. 전격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우리 또 김선수 변호사님께서 또 이 변호인단에 네, 하셔가지고 네. 또 그래도 김선수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막 페이스북 보니까 우리 피고인분들하고 이렇게 막 만세도 하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참. 근데 이제 이 방금 얘기하신 이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장담을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잘해 먹어라 니네끼리. 그러니까 권영국 교수님 얘기하셨던 이겨서 올라가도 힘없는 자는 질 수밖에 없다. 그게 다시 되풀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판결은 정보공개 처분 관련된 판결인데요. 론스타의 국제중재 신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론스타의 중재 신청서는 외교관계에 해당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되는데요. 예. 또 뭐 알 권리 보장은 중재 절차 종결 이후에 가능하다. 그때 열람해라. 이렇게 해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 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또 걸림돌 판결의 하나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수용자나 구속 피의자의 유전자, 그러니까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법 관련법 소급 적용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걸림돌 판결로 왔네요. 제가 했어요. 예. 예. 이렇게 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도. 한 코멘트라도 하셔야죠. 예. 패하셨는데. 패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해요. 수용자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면 범죄를 열거하고요. 구속되신 분이나 체포되신 분들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이 지금 DNA 채취가 어떤 굉장한 그 증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뿌리 내리면 그 상대적인 어떤 상대적이어야 되잖아요. 수사도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절대적인 어떤 증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밀어붙이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또 하나의 어떤 요술방망이 같은 거를 수사기관이 갖게 되는 그런 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법률 검토를 같이 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이 어이가 없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법이 있냐. 네. 진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DNA를 채취해놨다가 나중에 이런 유사 범죄가 생기면 그 채취된 DNA 가지고 DNA 유사한 사람들 다 뒤진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과를 갖고 사람을 뒤지는 것은 그 한 사람에만 미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이렇게 DNA가 갖게 되면 DNA가 유사한 범위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조회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형이 만약에 우리 동생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 나도 그러네요. 한 가족이 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 맞죠? 맞아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DNA 정보가 신원을 확인하는 정보만 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재판관님들은. 근데 최근에 이제 생명공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그 쓸모없는 정보, 즉 신원 확인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고 여겨졌던 그 DNA 부분에 무수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게 새로 점점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제가 어떤 병을 갖고 있다거나 제가 어떤 기호를 갖고 있다거나 하는 정보도 사실은 그 채취한 부분에 사용하는 그 부분에 담겨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알리고 했었는데 공개 변론도 했었어요. 근데 재판관님들은 다 문제 없다고 보시더라고요. 그게 이 DNA 조항이 하나 더 제가 저도 제가 사건 맡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여기 야 이거 해야 되냐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갖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골프장 그 사건에 대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골프장 건설에 반대해서 야 골프장도 안 지은다며 왜 지었어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면담을 요청해요. 시장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해서. 근데 공무원이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야 너 왜 남의 이거 골프장에 대해서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 왜 나가? 근데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럼 퇴거불응죄로 경찰을 불러요. 그러면 열받잖아요. 내가 국민한 사람으로서 이게 와서 저기 이랬는데 범죄자 취급하니까. 그래서 몸싸움을 해요. 안 나가고 그래서 입건이 돼요. 그러면 DNA 채취 대상이 되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한 범죄. 그래서 주거침입이나 이것도 다 대상범죄 들어가거든요. 네, 그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처벌하는 뭐 2인 이상, 뭐 위험한 물건 휴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거침입이라든지 방실침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행동하는 시민들 이런 분들이 이런 데 휘말리게 되면 다 DNA 채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폭행, 협박, 그다음에 사람들 싸우고 누구 때리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이 얼마든지 광범위하게 정치적 이유로 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근데 왜 몸 막으셨어요, 우리?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 있었던 그 DNA 오염 관련된 사례들이나 또는 뭐 오류에 관련된 사례들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취한 부분이 담고 있지 않다고 믿었던 정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더라. 뭐 이런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성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했죠. 네. 저희들은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라 생물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코업을 했어요.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박주민 변호사님은 참 진짜 이렇게 점잖고 신사적이신 게 왜 못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해명하시고. 저 정당 해산 저를 힐난하시나요? 저 같은 배짜라 이러는데 배짜라. 정당 해산 심판 그 청구 때 왜 해산되는 거 못 막으셨어요라고 제가 이따가 하시려고. 할까도 하다가. 예, 시간이 별로 없네요. 디딤돌 판결 이야기 전문 방송이 맞는데요. 해봐야겠습니다. 예,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디딤돌 판결의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없음입니다. 사실 후보군에 올려진 판결 가운데에서 그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최고의 판결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판결을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이런 취지로 판결문이 없다고 했답니다. 앞서 선정 경과에 제가 다 읽고 있었네. 선정 경과를 거쳐서 판단한 결과 사법부가 인권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판단에서 그냥 1등상을 그냥 공석으로 비워두었습니다. 사실 지금 몇 가지 판결 그래도 칭찬할 판결들이 유의미한 판결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법부의 전반에 대한 성적 평가는 이제 1등을 비워놓는 방식으로 의사표력을 하신 거죠.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없습니다. 디딤돌 판결 하나씩 알려드려 볼까요? 많은 시간 남지 않아서 거의 판결 소개하는 정도에 그칠 것 같긴 한데요. 어떤 판결 칭찬하고 싶으세요, 박주민 변호사님? 저는 집행유예자 및 수용자의 선거권을 좀 보장해야 된다는 예. 헌재의 결정을 칭찬을 하시네요.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이게 사실은 인권단체들의 오랜 어떤 숙제 같은 과제, 네. 어떤 숙제 같은 그 맞습니다.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하고 있거나 또는 집행유예 중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범죄가 무엇이건 간에 그 중함이 어느 정도이건 간에 모두 다 선거권을 제한해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세심하게 따져서 정말 선거권을 안 줄 만한 사람들만 안 주는 식으로 좀 하자라는 게 이 결정의 취지입니다. 예. 그 무국적자인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사실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한인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강제 동원된 거잖아요. 시대의 아픔 안에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인데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적 취득을 인정을 한 행정법원의 판결, 디딤돌 판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MBC 그 관련돼서 네네. 해고 무효 소송 과정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나온 판결인데 언론의 공정성을 위한 파업은 근로 조건을 대상으로 한
파업이다. 그래서 정당하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파업이 정당하려면 1차적으로는 그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방송의 공정성, 언론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해당 언론사에 관련된 그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예. 네. 그 사실 일반적인 노동 사건에서도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노동 정책이나 관련된 법안 내 관련된 파업은 정당하다고 봐야 될 측면도 많은데 사실 되게 그렇죠. 좁게 해석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안타까운 게 MBC는 이렇게 됐는데 YTN은 똑같았거든요. 사실은 예. 이제 MBC도 김재철 사장에 대항해서 공정방송 추구하면서 이제 파업하고 이러던 사건이었고 YTN은 구본홍이라는 그 사장에 예. 대해서 대항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YTN에 그에 대한 징계, 그래서 예. 해고 이건 또 정당하다. 정당하다고 또 봤어요. 네. 예. 또 다른 판결은요. 그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공장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4개 정도의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디딤돌 판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판결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를 좀 완화해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인데요. 원고가 아마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갑상선 아닐 거주했던 거예요, 아마.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인과관계는 대부분 사실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고 입증하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통상의 어떤 손해배상 절차의 입증 정도를 요구하면은 대부분 패소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인과관계를 완화해서 인용을 한 판결입니다. 금액이 크진 않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해서 디딤돌 판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 및 보이부 직파 간첩 사건 1심 판결. 예. 네. 아주 김우수 부장 판사님하고 김홍준 부장 판사님. 네. 정말 용기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네. 육아려에 대한 폭행 협박 부분들을 1심 이범균 부장이 인정 안 했던 걸 항소심에서 인정해 주신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에 관련된 후폭풍이 근데 민변에 몰아닥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도 이 판결 결과가 달리 나왔을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저도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예, 후폭풍을 기꺼이 감내하고 그러니까 역공격을 할 겁니다. 치사하다는 기다려. 거죠. 치사하다는 거죠. 지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막 괴롭히고. 예. 저희가 정당해산 얘기를 거의 못 하고 갈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 아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네. 이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죠. 음. 이민걸 부장 판사님하고 그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아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헌재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죠. 답답한 거죠. 예.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순경에 나올 텐데 이게 사실 꺼진 불씨는 아닙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은 단심이긴 하지만 이번에 또 박한철 소장이 해병대 가갖고 군복 입고 사진 찍었대요. 세상에 어느 나라 헌법소기관이 분단된 나라에서 군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지 네.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고 예. 그런데 정말 이 꺼진 불씨가 아닌 게 지금 헌재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과연 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음. 내란음모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는 헌재 결정이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분에서는 꺼진 불씨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2014년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2015년은 이제 어떤 법률적 쟁점들이 또 죄다 디딤돌이면 어떡하죠? 아니면 죄다 걸림돌? 사실 두려워요. 그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 이후에 몰아닥칠 후폭풍들이 사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또 법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도 비화될 텐데 걸림돌 판결로 자리매김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그 판결들을 무수히 얘기하게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면 저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2015년 말에는. 쉽게 희망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우리는 또 그곳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우리 역할을 해야겠죠. 예, 오늘 2014년 마지막 방송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